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피터 드러커의 그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좀 복습식으로 전체를 한번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그 우리 사회에서 전체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간간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래가 되는지 하는 그러한 그 배경,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는 이성주의의 실패에서부터 자라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세 이전의 왕정이었었죠. 절대주의 시대. 이 절대주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보수주의 혁명, 이 두 가지 혁명을 거치면서 공화정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프랑스 혁명 1789년이죠. 이 프랑스 혁명은 그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를 거쳐서 이것이 다시 나폴레옹의 그 왕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날 구가하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 이것이 프랑스 혁명 전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프랑스 혁명은 그 오랜 전통,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전통이 늘 있는 것인데, 이런 전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하나의 그 폭탄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 뒤에 루소의 그 어떤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보면은 루소의 철학을 내세운 그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이 공포정치,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포정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단도대에서 이렇게 희생을 시켰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이것의 뿌리는 루소에서부터 히틀러, 서양 역사에서 봤을 때 그 직선 속에 로베스피에르, 마르크스, 스탈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체주의 폭정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그 폭정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의 그 이성주의, 우리가 흔히 합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또는 합리주의 하면 언뜻 그럴듯한 좋은 말로 좋은 그 의미를 주는 그런 단어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일종의 폭정을 이끄는 하나의 전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이죠. 이것이 그 실패로부터 자라났다, 전체주의가요. 그래서 전체주의 폭정이 도래하는 그 흐름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한, 작동이 되지 않는데 이제 관념적으로 그럴듯한 일종의 그 공허한 선언을 내세우는 이런 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때도 계몽주의, 이성주의 철학자들, 계몽주의 시대의 그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인류 역사에 공헌을 많이 했죠.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그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발견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것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그 절대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됐던 것이 이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정치 쪽에는 아주 어떤 조직화를 한다라든지 제도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이것이 돼야만 이제 정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쪽은 아주 철저하게 무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능의 기간을 장기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사회 전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면서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것을 단숨에 뒤엎으려는 어떤 혁명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루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루소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우리가 general will, 일반 의지라고 하는 그 말로서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검증할 수도 없고, 일반 의지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냐,
이게 정말로 있는 것이냐, 이런 검증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일종의 선언이죠. 어떤 근거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혁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주의 직전에는 이런 선동적인 상징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이 기능하는 사회,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functioning society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사회가 자유스러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사회가 되려면 그 이전에 사회 자체가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지 않으면 자유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미국 혁명을 보면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봤으니까 미국 혁명은 어떻게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 혁명은 기독교 전통이 바탕이 되면서 절제가 일종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절제, 어떤 선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이 전통의 영국 휘브당,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하나의 전통이죠. 이것이 미국의 개성이 되면서 이제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유체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각 주, 스테이트, 그리고 카운티, 이런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자치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있다는 점, 자치, 그야말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우리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지방자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지방자치가 원래부터 이제 출발점이 됐다. 그리고 연방의 어떤 중앙, 정치 권력이 균형과 조정이라고 하는 권력 분립의 어떤 원리의 바탕을 두고 이것이 헌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양당 제도가 미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군소정당이 난립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우리처럼 일부러 군소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제도를 해가지고 비례정당이니 해가지고서 수십 개의 비례정당을, 군소정당을 이렇게 난립시키는 것은, 이것은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데 이거는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국의 예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권력의 작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은 일종의 형식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 권력의 영역, 그리고 사회 권력의 영역, 이것이 경계가 있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이 예컨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세력이 엄청난 힘을 얻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 권력의 영역까지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려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특히나 오늘날 이 산업의 시대가 되면서 이 선은 바로 대기업의 영역, 대기업 경영의 영역, 이것이 정치 영역이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의 중요한 이 산업인의 미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통은 어디서 그냥 갑자기 우리가 피터 드러커가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세 이래의 전통입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은 왕의 세속 권력과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사회적인 권력, 이 두 가지가 상호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죠. 이런 연장선 하에서 나온 것이 그러한 오늘날 이 산업의 영역, 이것은 이제 하나의 재산권의 영역으로서 이것이 사회의 어떤 통치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전통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려고 하면은 드러커는 우선적으로 기능하는 사회, functioning society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드러커에 의하면 이 기능하는 사회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첫째,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보람 있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회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회는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비중의 그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대량 실업 상태에 있다. 이거는 펑셔닝 소사이어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 산업 생태계, 이것을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이것을 쇠퇴시킨다라든지 하는 것은 펑셔닝 소사이어티를 망가지게 하는 그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치의 권력으로부터 이 사회 영역이 그 경계, 이것이 서로 존중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질서 있는 그 자유체제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 권력의 그 힘, 이것은 무제한의 권력이 아니고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영역으로서의 그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기업의 영역이라든지 대기업 경영자의 영역, 이런 그 부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드로커의 그 논리죠. 우리나라는 자유체제를 이제 한 60년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한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국, 미국의 하나의 그 자유체제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흡수를 해서 운 좋게도 신생국이면서도 영미식의 자유국가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군 이래의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그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체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체제였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그 참화를 안겨줬죠. 그렇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그 신생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체제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은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전통,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막연하게 사회주의가 더 나은 체제다, 이런 그 이념에 이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쪽에 군정 시대에 이제 그 소련군이 진주를 해오면서 사람들이 이 소련 그 이 사람들의 이 행태를 겪으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자각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이북 동포가 남한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죠. 150만이나 되는, 남한에서 이제 북쪽으로 간 사람에 비해서 뭐 한 20대 1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그 비율의 그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남한으로 탈출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국을 했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어쩌면은 한국이 그 추구했던 그 자유체제, 이거는 비록 한국인의 그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영국, 미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체제의 그 이상적인 모델,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그 이성주의 전통에 젖어 있었던 그 유럽이나 이런 그 국가의 자유체제보다 앞선 체제였다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경제적인 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체제가 얼마나 그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잘 작동이 되는 체제였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또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 자율적인 대기업은 이 경제 영역은 당신들이 잘 아니까 이 정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성과 좋은 기업한테 이렇게 포상을 한다라든지 무슨 뭐 이 수출상 같은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식의 어떤 이것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정치권이 자기의 역할을 한계를 이게 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잘 해봐라. 이것이 자유체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갖다가 권위주의 체제였던 것은 맞지만 자유체제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체제였다 하는 것을 그러한 그 예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 권력이 대기업을 사뭇 그 미워하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였고, 산업시대를 자유체제로서 열어간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 산업사회에서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이 이것을 이제 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그 현상이 벌어졌죠.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 사회가 펑셔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뭐 역사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이른바 87 체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유체제라 하는 것은 그 미국의 하나의 그 모델인데 미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잘 못해가지고 엉뚱한 것이 들어가는 것을 극히 조심을 하죠. 그래서 시민의 어떤 기본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권리장전, 이걸 잡다하게 넣었다가 그 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마치 이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그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권리장전조차도 미국 헌법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87 헌법에는 수많은 잡다한 조항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특히 뭐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느니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느니 게다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각 개인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갈고 닦아서 직업을 앞으로 그 시대에 맞는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이 가로막았던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개인을 국가가 나서서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모여서 이것이 전체주의의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가부장적인 보살핌, 이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헌법에, 우리 헌법에 그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실마리가 된 조항이 흔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 119조 2항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인, 이 민주주의를 만능으로 여기는 족보에도 없는 이것이 헌법에 포함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그 독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한국에는 반기업 정서가 이제 만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에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전부 한국 땅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기업, 어떤 기업은 그 중국 정부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그 투자액을 갖다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놔두고 나와야 하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했고, 돌이켜보면은 이 87 헌법 체제 이후에 한 20년, 30년 이 시기, 이것은 이성주의의 만능의 그 시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국민교육헌장 이런 것도 다 해체를 했고 조선 총독부 이런 것도 그냥 다 때려부시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온 나라를 휩쓸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 마이클 샌델의 그 책, 이것은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10만 부도 팔리지 않았는데 한국은 거의 200만 부 가까이 이렇게 팔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이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관념적이고 사람들은 아마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정의라고 하는 열풍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일단 그 책을 하나씩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87체제 이후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인 정의라 하는 것은 그런 정의가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그 정의로운 하나의 행동 규칙으로서의 정의가 실질적인 정의죠. 자유사회를 만드는 정의는 바로 그런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칙, 마치 그 십계명에 뭐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질서 있게 살려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로운 행동 규칙으로서의 정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정의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뭐 예컨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키를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그 만연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풍조, 우리 사회가 기능하는 사회에서 이탈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전통이 단절이 되는 그런 사건을 겪고 하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이 그냥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가치와 관행을 단절하고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가 없는 나라가 돼 있고 지금 도덕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흡수적인 어떤 아빠 찬스라는 그 이상한 말도 이제 우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기능하지 않는 그 사회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막을 가능성이 그렇게 과연 낙관적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자유체제를 앞으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보수적인 그런 마인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 정당인지 알았던 그 현재의 그 야권에서는 자기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만 이 세계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협소하게 한국 내에서의 어떤 이 국내의 상황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하나의 그 자유주의 물결이 현재 이 자유보수주의 이 물결이 대단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 길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해봤던 이 산업인의 미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피터 드루커의 그 생각을 한번 열심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자유체제 이것을 지키는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산업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